백만장자의 약혼녀는 로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그녀를 비참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 메이드가 가만히 손바닥을 들어 올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6마디를 건넸을 때 공기조차 얼어붙었고 남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당장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일개 일꾼 주제에 굼뜨긴 강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구대표 저택 로비의 대리석 벽을 타고 거칠게 울려 퍼졌다. 마치 저택 전체가 매서운 불호령을 맞은 것만 같았다. 협탁 위에 놓인 3개의 크리스탈 잔이 가늘게 부르르 떨렸다. 화병에서 미끄러진 백장미 한 송이가 바닥에 툭 떨어졌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은쟁반을 가슴에 꼭 안고 걸레를 손에 쥔 임다은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은 단 4걸음 만에 거리를 거침없이 좁히며 다가왔다. 반짝이게 왁스칠을 마친 바닥 위로 구두 굽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지만 그 걸음걸이마다 지난 몇 주 동안 켜켜이 쌓여온 투명한 무시와 경멸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다. 붉게 상기된 뺨, 씩씩대며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늘 그렇듯 지긋지긋하다는 듯한 가시 돋친 눈빛. 그녀의 등 뒤로 약혼식 오찬을 축하하러 막 도착한 하객 2명이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서빙을 하던 한 직원은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쳐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누구 하나 그것을 주우려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귀가 처먹었어? 내 약혼자 들어오시기 전에 저 복도부터 당장 깨끗이 청소해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왜 여기서 바보처럼 멍청이 서서 그따위 건방진 무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건데? 다은은 곧바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저 들고 있던 은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아 가장 가까운 테이블 위에 두고 손에 꼭 쥐고 있던 걸레를 가만가만 접었다. 마치 평생을 아껴온 소중한 물건을 고이 다루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평생 정직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의 손끝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로비에서 10m쯤 떨어진 곳, 방금 닫힌 육중한 대문 기둥 뒤에 조용히 몸을 숨긴 채 김 집사는 마른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 으리으리한 저택의 총괄 집사로서 이 가문을 보필해 온 세월만 벌써 30년이었. 그는 구민우 대표의 선친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을 함께했고 민우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제 자식처럼 품에 안아 올리며 보살폈으며 이 저택 안에 불어닥칠 폭풍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감지하는 법을 평생 터득해온 노련한 인물이었다. 이런 어색하고 무거운 대치가 완전히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강서연은 몇 주 전부터 고용인들에게 차가운 태도로 칼바람을 몰고 왔지만 오늘 아침의 감도는 숨막히는 기류는 노집사의 등줄기에 유독 식은땀을 흐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할 말 없어? 서연은 다은에게서 고작 1m도 채 안 되는 거리까지 기어코 다가와서 사납게 쏘아붙였다. 어디 끝까지 벙어리 행세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오늘 오후에 당장 너 잘라버리라고 민우 씨한테 얘기라도 해줄까? 잘 들어, 얘야. 내 말 한마디면 끝이야. 정말 딱 한마디. 그럼 넌 내일부터 이 서울 바닥 어디에서도 밥줄 다 끊기고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하객들은 무척 난처한 표정으로 힐끔거리며 눈빛을 주고받았다. 다은이 태어난 고향 집값보다 훨씬 값비싸 보이는 굵직한 진주 목걸이를 건 나이 지긋한 부인은 가슴을 졸이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약혼식 행사의 세부 식순을 꼼꼼히 기록하기 위해 고용된 수첩을 든 한 젊은 기획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노련한 직업적 직감은 지금 이 팽팽한 대치가 한낱 가벼운 다툼을 넘어서 무언가 감당하기 힘든 커다란 사태로 번지려 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다. 강서연 씨, 마침내 다은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가냘퍼서 로비 안의 하객들은 저도 모르게 그 작은 말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쭉 내밀고 몸을 숙였다. 복도 청소는 이미 2시간 전에 끝마쳤습니다. 미덥지 않으시다면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그따위 기어오르는 태도로 나랑 말대꾸를 하겠다는 거야? 서연이 당장에라도 삼켜버릴 듯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고함을 질렀다. 넌 여기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야. 넌 그저 돈 받고 일 부려먹는 일꾼일 뿐이라고.
내 말 알아들어? 부리는 아랫사람. 그리고 아랫사람은 주인 말에 대꾸 따윈 일절하지 않는 거야. 김 집사는 애가 끓는 심정으로 눈을 꽉 감았다. 인간 대접조차 해주지 않는 조롱과 멸시는 누구라도 침묵 속에 견디기 힘들 만큼 지나친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은을 아주 잘 알았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섣불리 남에게 날선 맞대응을 하지 않는 단단한 성정임을. 다은은 이 저택에서 고된 일을 도맡으며 7달 동안 성실히 일해왔지만 단 한 번도 남에게 나를 세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고 지각 한 번 한 적도 없었으며 단 한 번도 개인적인 편이나 부탁을 청해본 일조차 없었다. 마치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정숙한 침묵을 택하고 조용히 살아가기를 스스로 약속한 사람처럼 조용했다. 서연은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들로 치장하고 향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잘 정돈된 손을 날카롭게 뻗어내며 현관 출입구 방향을 가리킨 채 영원처럼 느껴지는 긴 1초 동안 공중에 손을 묶어두었다. 한마디만 더 해봐. 내 맹세코 오늘 오후 안으로 네 쓸데없는 짐짝들 싹 다 싸서 이 집 밖으로 쫓아내줄 테니까.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이 바닥 어떤 번듯한 집에서도 2번 다시는 네가 청소질조차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바로 그 극에 달한 순간 다은이 그 누구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동을 했다. 마치 거세게 몰아치는 세찬 비바람을 가만히 가로막으려는 듯 서연을 향해 손바닥을 부드럽게 펼쳐 보이며 자신의 야윈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린 것이다. 소리를 빽 지르지도 않았고 한 발치 물러서지도 않았으며 거친 말 한마디로 부당함에 맞서 제 몸을 방어하려 하지도 않았. 그저 그 작고 수수한 손을 공중에 가볍게 띄워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가로막더니 나지막하고도 깊은 울림으로 단 6마디를 읊조렸을 뿐이다. 그날 오후에 무겁던 공기를 완전히 다른 둘로 쪼개놓기에 충분한 강력한 6마디였다. 그쪽 목소리는 제 안까지 닿지 않아요.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두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1번 그리고 2번. 도무지 가당치 않다는 듯 상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치켜 올렸던 제 손을 내렸다가 바르르 떨며 다시 올렸다가 이내 헛기침을 하며 거두었다. 자신이 정말 헛것을 들은 건 아닌지 절박하게 주위를 확인하듯 굳어버린 하객들과 서빙을 하던 직원 그리고 수첩을 쥐인 기획자에게 시선을 다급하게 옮겼으나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돌처럼 얼어붙어 입도 떼지 못했다. 뭐? 지금 방금 나한테 뭐라고 주절댔어? 이 청소 분연이? 제 말씀은 그쪽의 그 가시 돋친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절대 닿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서연 씨, 다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막힘없이 대답했다. 다은은 여전히 손바닥을 펼친 한쪽 손을 들고서 어떤 오만함도 어떤 굴종의 기색도 담지 않은 평온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저를 엄하게 꾸짖으셔도 좋고 여기 계신 귀한 분들 앞에서 저를 거칠게 깎아내려 망신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게 조그만 솔 하나를 던져주며 이 드넓은 대저택 전체를 온종일 혼자서 청소하라고 지시하셔도 달게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된 일을 정직하게 수행하도록 이곳에 고용되었고 그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는 그쪽의 그 시끄럽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결코 들어오지 못하는 신성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마음의 자리는 그쪽의 부귀영화나 권세 따위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곳이며 오직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하느님께만 허락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하고 깨끗한 외침 뒤로 흘러든 로비 안의 정적은 숨 막히도록 고요해서 저 멀리 구석에 단정하게 놓인 웅장한 가구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유독 서늘하고 똑똑히 울려 퍼졌다. 조금 전 바닥에 외롭게 떨어져 누워있던 백장미가 2cm 정도 더 힘없이 굴러갔다. 충격에서 가까스로 헤쳐나온 서연이 이가 바드득 갈리는 목소리로 거칠게 소리를 내질렀다. 내까짓게 대체 어디서 감히 기어올라.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하이톤 목소리가 마치 한겨울 살얼음 낀 유리잔이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듯 날카롭게 찢어지며 흔들렸다. 그러면서도 애써 제 귀족적인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발악했다.
어디서 일개 집안 허드레실이나 돕는 천한 고용인연이 주둥이를 놀려 먼지나 털어내는 청소부 주제에 내가 왜 내 알량한 애미 사정까지 일일이 헤아려줘야 하는데? 보나 마나 네 애미라는 년도 평생 남의 집 차가운 마룻바닥이나 닦으며 빌어먹고 살던 구질구질한 인생이었을 텐데 감히 내 앞에서 고결한 척 제 어머니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십시오. 다은은 한 번도 억지로 악을 쓰며 목소리를 키우지 않았지만 그 지극히 절제된 침착함 속에 숨겨진 단호함은 그곳에 모인 모두의 심장을 졸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서연도, 그 고상하던 하객들도, 심지어 매정이 초를 다투던 대형 시계의 초침조차 1초의 찰나 동안 멈춰선 채 떨리는 듯했다. 부디 더는 제 어머니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올려 더럽히지 말아주십시오. 낮게 건넨 그 무서운 간곡함은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에 부드러운 차돌처럼 가만히 떨어졌고 어떤 폭력적인 주먹질보다도 매섭고 묵직한 힘으로 로비 가득 차오른 사나운 폭풍을 단숨에 두 조각으로 쪼개놓았다. 바로 그 극적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웅장하고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며 한 남자의 신중하고도 힘찬 구두 발자국 소리가 로비 바닥을 울렸다. 구민우 대표가 회사 업무를 서둘러 마친 뒤 이제 막 집으로 들어서는 길이었다. 그의 크고 수려한 손에는 기품 있는 새하얀 서양란 한 아름이 소중히 안겨 있었고 잘생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더위 탓인지 넥타이를 살짝 거칠게 풀고 있었다. 며칠 앞둔 정식 약혼식을 자축하며 사랑하는 약혼녀와 행복한 점심을 즐기기 위해 한 걸음에 뛰어온 참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목전에서 직접 지켜보게 될 참담한 이번 광경이 평생 자신이 진실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전체를 송두리째 송장으로 만들 것임은 털끝만큼도 예감하지 못했다. 민우는 마주선 두 여자에게서 3m가량 떨어진 위치에 그대로 발이 묶여 서버렸다. 그의 정성 어린 손길에 안겨있던 서양난 꽃다발이 어설프게 허공에 머물렀고 입가에 피어오르던 맑은 미소는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서연아, 대체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서연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물 밑바닥에서 극적으로 밧줄을 움켜쥔 조난자처럼 필사적으로 고개를 민우에게 돌렸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안색과 태도가 기괴할 정도로 완벽하게 표변했다. 분노와 악독함으로 가득 차 터질 듯 붉어졌던 두 뺨은 순식간에 짓밟힌 들꽃 같은 가련한 장밋빛으로 가냘프게 물들었고 바짝 독이 올랐던 눈가에는 거짓말처럼 서글픈 눈물이 송골송골 차올랐다. 거칠게 허공을 가르던 목소리 또한 사르르 녹아내리는 꿀처럼 극도로 애교 섞인 콧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자기야, 어머, 자기가 드디어 왔구나. 자기야, 이것 좀 봐. 저 밑바닥 가사도우미 년이 나한테 대놓고 따박따박 대드는 것 좀 보라고. 자기가 초대한 귀한 손님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 나한테 감히 말대꾸를 하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어. 민우씨, 나 저런 못 배워먹은 년이랑 단 1분 1초도 한 지붕 아래 같이 못 있어. 당장 전연 끌어내서 이 집 밖으로 처박아줘. 민우는 조용히 눈을 굴려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건너 보이는 슬그머니 그의 시선을 피해 눈길을 떨구었고 수첩을 손에 쥐고 있던 행사 플래너 남성은 갑자기 자신의 수첩에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메모라도 가득 채워져 있는 양코를 처박은 채 받아 적는 신용만 하고 있었다. 무겁게 짓눌린 로비 안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시시비비를 가리며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다은 씨, 민우가 천천히 몸을 틀어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서연이가 한 말이 정말 모두 사실입니까? 다은은 흔들리는 기색 없이 바로 응대하지 않았다. 공중에 단단히 치켜세우고 있던 한쪽 손을 사뿐히 거두어 허벅지 옆으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후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민우의 두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구 대표님, 저는 강서연 씨에게 결코 무례를 범하거나 주제넘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는 제 몸 가까이 다가오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신호로 손바닥을 들어 양해를 구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 당연한 자기 방어가 이곳의 가벼운 규칙을 어긴 잘못이라면 기꺼이 해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그게 대표님 보시기에 중대한 결례이자 과실이라면 지금 당장 군말 없이 짐을 싸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제 뻣뻣함이 대표님의 기분을 거스르고 불편하게 만든다면 기꺼이 쫓겨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 앞에서 제 자존을 꺾어가며 거짓된 핑계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결코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민우는 온몸이 마비된 듯 조용히 멈춰선 채 마치 지난 7달 동안 다은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눈먼 장님이라도 되었던 양 그녀를 넋놓고 바라보았다. 오늘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일 잘하고 조용한 이 집의 완벽한 그림자에 불과했다. 매일 아침 욕실의 수건 모서리를 자 한자로 잰 듯 반듯하고 정성스레 개어놓던 성실한 도움이 지나치며 단 한 번도 자신과 눈을 맞춘 적조차 없던 수수한 아랫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당당하게 고개를 고추 세우고 한치의 피함도 없이 그의 깊은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 있는 것이다. 비굴하게 용서를 빌지도 않고 단 한 줄기 미약한 떨림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로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 오랜 세월 단단하게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커다란 지진을 일으키며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우가 쉽사리 전연의 처분을 단행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본 서연이 약이 한껏 올라 히스테리컬하게 다그쳤다. 구민우 씨, 설마 지금 저깟 천한 일꾼년의 얄팍한 변명을 고지고대로 다 믿고 흔들리는 건 아니지?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귀한 정과 앞으로 성대하게 약속된 장밋빛 미래가 눈앞에 훤히 있는데 대체 왜 이래? 저 여자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데 감히 내 소중한 집에서 저렇게 건방지게 서 있게 마냥 눈 감아주겠다고? 아직은 내 집이 아니야, 서연아. 민우는 스스로 그 사실을 완전히 지각하기도 전에 가차없는 본심을 뱉어버렸. 마치 마음의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뜨거운 진실이 기어코 탈출할 좁은 통로를 찾아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활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고도 무서운 외침이었다. 서연의 짙게 화장한 두 눈이 깨질 듯 휘둥그레졌고 하객들도 이성을 잃은 듯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기둥 뒤에 숨죽여 서서 이 위험천만한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총괄 김 집사의 주름진 두 눈마저 팽팽하게 커졌다. 뭐? 자기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직은 이 집이 온전히 내 집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난 이 저택의 고용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섣불리 내쫓기 전에 오늘 대체 어떤 무례가 있었던 것인지 선후 사정부터 명명백백히 파악해야겠어. 민우는 로비 한쪽 모퉁이에 놓인 앤티크 의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귀한 서양난 꽃다발을 의자의 등받이 위에 조심스레 걸쳐 놓았는데 마치 이 작고 아름다운 자연물만큼은 인간의 이 추악하고 볼썽사나운 싸움에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듯 조심스럽기 짝이 없는 다정한 손길이었다. 그는 답답함에 짓눌리던 넥타이를 거칠게 다 풀어 해치고는 다은의 맑은 눈을 다시금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은 씨, 제 개인 서재로 잠시 자리를 옮기시지요. 따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구민우, 서연이 핏기가 가신 얼굴로 부르르 떨며 필사적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듯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서연이 너는 로비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대기하든 위층 내 방으로 꺼지든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 난 저분과 온전한 대화를 나누어야겠어. 서연은 넋을 잃은 채 입을 쩍 벌리고 완전히 얼어붙어 서 있었다. 이번만큼은 남들의 동정을 사기 위해 가식적으로 꾸며낸 연기가 아닌 제멋대로 들끓는 참담한 진짜 분노의 눈물이 솟구치며 그녀의 비싼 마스카라와 화장을 처참하게 얼룩지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아수라장의 소용돌이 구석에서 수첩을 쥔 그 젊은 기획자는 아무에게도 이목을 끌지 않은 채 이 거대한 드라마의 마지막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한자 한자 수첩에 받아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손님들은 바람을 좀 쐬어야겠다며 핑계를 대고 정원으로 자리를 피했다.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 집에서 아주 엄청난 일이 터질 것만 같아. 온몸으로 느껴진다니까. 세미는 도연의 뒤를 따라 서재로 향했다.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듯했고 마침내 갈 곳을 찾은 나지막한 기도 소리 같기도 했다.
여전히 몸을 숨기고 있던 늙은임 집사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마에서 가슴으로 다시 양어깨로 천천히 성호를 그으며 입속으로 옛 기도문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한세미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기색을 그 누구보다 똑똑히 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결코 우연히 백강 저택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세미가 이곳에 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뒤에는 어떤 이름이 숨어 있었다. 임 집사가 침대 옆 탁자에 잠긴 서랍 속 낡은 가죽 수첩에 손글씨로 적어둔 바로 그 이름이었다. 선대 회장님의 무덤 앞에서 평생 입 밖에 내지 않겠노라 맹세했던 이름이었지만 오늘 아침 세미가 젊은 주인님의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이름은 다시금 그의 가슴 속에서 겁먹은 새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하느님,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늙은 집사는 눈을 감으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마침내 진실이 이 집의 문턱을 넘어섰구나. 뒤늦게 찾아온 진실은 언제나 제 몫을 찾으려 드는 법이거늘. 정원에서는 손님들이 나직하게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한 노부인이 방금 커튼이 쳐진 서재 창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불쌍한 녀석. 노부인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불쌍한 녀석. 이제 마주하게 될 진실을 어찌 감당하려고.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아내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요? 여보, 누가 가엾다는 말이요? 하지만 노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보고 있는 듯 혹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린 듯 굳게 닫힌 커튼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마치 이 저택에서 수십 년 만에 묻혀있던 옛 이야기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한 것처럼. 백강 저택의 서재에서는 오래된 나무와 낡은 가죽 그리고 빛바랜 잉크 냄새가 풍겼다. 반쯤 열린 벨벳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새어들어와 카펫 한가운데를 비추었다. 마치 이 저택 스스로가 곧 일어날 일의 무대를 직접 마련해 둔 것 같았다. 도연은 뒤돌아 문을 닫았다. 찰칵하고 문고리가 잠기는 소리가 서재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는 큰 창가로 걸어가 정원에서 여전히 나지막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손님들을 잠시 내려다본 뒤 세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여전히 서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책장 가득한 책들도 값비싼 가구들도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사내조차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바닥의 한 점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세미 씨, 일단 좀 앉으세요. 괜찮으시다면 그냥 서 있겠습니다. 도현 도련님. 도현은 깊은 한숨을 쉬며 가까운 가죽 소파로 다가갔지만 차마 앉지는 못했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두 손을 얹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세미의 머리 위로 햇살이 내리쬐었다. 도현은 7달 만에 처음으로 이 여인에게 단순한 역할이나 유니폼이 아닌 얼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언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얼굴을.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저 입을 열었을 뿐이다. 세미 씨, 아까 밖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서경이가 한 행동 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시는 분들께 함부로 대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도가 지나쳤어요. 세미는 대답 없이 고개만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우리 집안을 대신해 그리고 제 개인으로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제야 세미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를 바라보는 세미의 눈빛에는 도현이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숨 쉴 틈을 찾아낸 오래된 슬픔에 더 가까웠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제게 소리를 지르신 것도 아니고 절 함부로 대하신 것도 아니니까요. 도련님은 그저 댁에 돌아오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한 여자와 약혼한 사이니 저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세미는 다시 시선을 떨어뜨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도현은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음을 비로소 눈치챘다. 그것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날들에 1000번도 넘게 흘렸던 눈물의 흔적 같았다.
평생을 남모르게 울며 살아온 이들이 가지는 서글픈 물빛이 그녀의 눈망울에 고여 있었다. 도련님, 만약 저를 해고하시려고 여기로 부르신 거라면 부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요. 해고하려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절 부르셨습니까? 도현은 망설였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곤 하던 낡은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액자를 집어들었다. 옛 사진 특유의 엄숙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콧수염을 기른 사내의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는 죽은 이의 눈동자 속에서 답이라도 찾으려는 듯 액자를 잠시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세미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7달 동안 저는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 왔습니다. 마치 이 집의 노인 가구 중 하나인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손을 들어 올렸을 때, 그리고 그 6마디 말을 내뱉었을 때 저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귀에 익었는지도요.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와 서 있는 모습에서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아야겠습니다. 1시간 전 이 로비에 들어선 순간부터 가슴속을 짓누르는 이 알 수 없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세미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촛불이 꺼지기 직전 흔들리는 것처럼 찰나의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도련님,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바닥을 쓸고 닦고 수건을 개고 식기를 윤희나게 닦는 게 제 일입니다. 도련님이 저에 대해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그 대답만으로는 이제 안 되겠기에 묻는 겁니다. 세미 씨,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만이 무거운 쇠의 끈기로 째깍거리며 초를 헤아릴 뿐이었다. 창밖 정원에서는 누군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안쪽의 무거운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였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도현이 마침내 물었다. 이제는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화곡리라고 합니다. 도현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소파 등받이를 짚고 있던 손을 떼고 저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화곡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북쪽 산간 지방에 있는 한탄강 부근입니다. 도현은 이마를 짚었다. 창가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서재 안을 서성였다. 세미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도련님?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입니다. 세미는 아무런 대답도 놀란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만 가만히 끄덕였을 뿐이다. 우리 아버지가 화곡리에서 태어나셨다니. 도현은 혼잣말하듯 되뇌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가 9살이셨어. 한동안은 빵집 2층에 딸린 단칸방에서 사셨지. 아버지가 원단 창고에 취직하기 전까지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그 창고가 지금의 백강그룹과 이 대저택,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도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마침내 소파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세미 씨는 어쩌다 서울로 오게 된 겁니까? 어머니께서 편찮으셨습니다. 시골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향신동의 낡은 단칸방을 빌려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빨래나 다림질도 하고 아픈 노인을 돌보기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도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의 한 잎의 말은 낙엽처럼 가볍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무게로 내려앉았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세미 씨.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집으로 오신 겁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업 소개소에서 몇 군데 자리를 추천해 주었는데 제가 이 집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었습니까? 세미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은 채 짧고 단정하게 깎인 손톱이
서로를 꾹 눌러 살갗에 하얀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이 저택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침묵이 어찌나 깊은지 도연은 가슴을 때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 대답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도연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감히 발을 들여놓을 준비조차 되지 않은 미지의 통로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혔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께서는 임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저보고 꼭 백강저택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 이야기도 발설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들어가서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련님. 그저 기다리다 보면 때가 왔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1미터 남짓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은 아니었지만 그와 닮은 무언가가 가득 고여 있었다. 세미 씨, 당신 어머니가 혹시 우리 집안 사람 중 누군가를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저도 모릅니다, 도련님. 어머니는 끝내 제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1000번도 더 여쭈어 보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만 하셨습니다. 진실에는 저마다의 시간이 있는 법이라면서요. 그래서 더 묻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졸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눈을 감으시기 직전 어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대답은 단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오직 한마디였지요. 그게 뭡니까? 세미는 고개를 들어 도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몇 분 전 로비에서 서경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때와 똑같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다. 용서. 태호는 구두 밑바닥으로 땅이 뒤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소파 등받이를 다시 한번 꽉 붙잡아야 했다. 용서라니. 그녀의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남겼단 말인가. 네, 도련님,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이냐?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전혀 짐작가는 게 없습니까, 은수 씨?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편지, 사진 한 장조차 없단 말인가요? 은수는 망설였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손가락을 다시 초조하게 맞잡았다. 영원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은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긴 합니다, 도련님. 하지만 제 방에 깊이 넣어두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풀로 단단히 붙여둔 봉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스스로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만 건네주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모르겠다는 겁니까? 네, 도련님.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재 안에는 아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었던지 저택벽 너머의 세상 전체가 그 답을 들으려고 한순간에 숨을 죽인 것만 같았다. 은수 씨, 태호의 목소리는 잔뜩 쉰 듯 갈라져 나왔다. 오늘 일과가 끝나면 나한테 그 봉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은수가 처음으로 태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짙은 두려움이 일렁였다. 태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안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 실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배도련님? 괜찮습니다. 설령 그 안에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버릴 무언가가 들어있다고 해도 말입니까? 설령 그 안에 모든 걸 다 바꾸어 버릴 것이 들어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은수는 시선을 떨어뜨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3번의 딱딱한 노크 소리였다. 황 집사가 미처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물 한 잔이 놓인 은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쟁반을 꽉 쥐고 있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혜원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련님과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기다리라고 해요, 황 집사.
하지만 도련님, 그분은 기다리라고 전하세요. 황 집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은수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 찰나의 마주침 속에는 두 사람 모두 애써 모른 척하려는 기류가 흘렀다. 어떤 질문, 의구심,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기묘한 확신 같은 것이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도련님. 집사는 조용히 물러가며 마치 중환자의 방을 나서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문을 닫았다. 태호는 다시 은수를 바라보았다. 오늘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합시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도요. 같이 일하는 고용인들은 물론이고 황 집사에게도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태호는 창가로 다가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혜원은 장미 화단 사이를 서성이며 전화를 붙들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흥분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 쪽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통화에 정신이 팔려 다른 곳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였다. 왜냐하면 이 집안에는 말입니다. 은수 씨, 아주 오랫동안 바로 지금 같은 순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겁니까, 도련님? 태호가 몸을 돌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 한쪽에 드리워졌다. 다른 반쪽 얼굴은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있어서 마치 한 몸뚱이 안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오직 그중 한 사람만 겨우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다. 진실이 문 앞까지 당도했는데도 그 누구도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은수는 태호를 오랫동안 묵묵히 바라보았다.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 배 도련님, 오늘 밤에 봅시다. 은수씨.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은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멈추었다. 도련님, 말해봐요. 그 봉투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찰나의 순간 파르르 떨렸으나 인의 감정을 추스르고 이어나갔다. 그 봉투 겉면에는 오래된 먹물로 그려진 어떤 문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른손이 마비되셔서 왼손으로 직접 그리신 것입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오각별 모양 안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너무나 나직하게 속삭여서 태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했다. 알파벳 BB였습니다. 도련님, 태호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유리잔 안쪽에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1mm씩 균열이 번지다가 마침내 쨍그랑하며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듯했다. 배AEC 가문. 네, 도련님. 그의 성씨를 상징하는 알파벳 BB였다. 은수는 그렇게 서재를 나섰고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수많은 책 속에 홀로 남겨진 배태호는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지난 7달 동안 투명 인간처럼 투명하게만 여겼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송두리째 갈라놓을 거대한 진실을 손에 쥔 존재였다는 명확하고도 섬뜩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저택 안쪽에 위치한 주방에서 정원으로 닭과 쟁반을 나르다가 우연히 혜원이 전화로 내뱉은 마지막 말들을 엿듣게 된 젊은 가사도우미가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찻잔은 다행히 깨지지 않았지만 그 처자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시 수화기 너머로 말하던 혜원의 목소리는 이러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때 그 계집애를 없애버렸던 것처럼 말이야. 그날따라 저녁 노을은 유난히도 더디게 내려앉았다. 마치 하늘조차도 배 회장 저택 안에서 엄청난 풍파가 몰아칠 것임을 미리 알고 그 광경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보려고 서성이는 듯했다. 은수는 정원 담장 위로 붉은 해가 간신히 걸쳐 있을 무렵 일과를 마쳤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챙겨 동료 도우미들에게 짧은 미소로 작별 인사를 건넨 뒤 저택 뒤편에 있는 쪽문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시내버스를 타고 복잡한 도시를 가로질러 어머니와 함께 살던 창신동 골목어귀에서 내렸다. 여전히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낡고 작은 단칸방 월세집이었다.
은수는 자기 방으로 이어지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유독 그날 오후에는 한 계단 한 계단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은수는 몇 분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덩그러니 놓인 낡은 침대와 처음 서울로 올라왔을 때 어머니가 벽에 걸어두었던 자그마한 성모 마리아 벽화, 그리고 다리가 삐딱하게 휘어버린 나무 탁자 위 서랍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서랍이었다. 은수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서랍을 열어 닳고 다른 끈으로 묶인 오래된 천 보따리를 꺼냈다. 그것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서야 그녀는 무릎을 단정히 모으고 치마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침대 모퉁이에 걸터 앉았다.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다. 보따리 안에는 도톰하고 거친 미색 종이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정중앙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해진 오래된 먹물로 그린 오각별 모양이 밝혀 있었고, 그 별 한가운데에는 오직 단 하나의 글자 B가 새겨져 있었다. 은수는 그 그림 위로 조심스레 손가락을 가져가 쓸어내렸다. 마치 이제는 곁에 없는 누군가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억누르려 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흐느끼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저 미색 봉투 위로 굵은 눈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져 번져갔다. 그러자 불현듯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 며칠을 보냈던 그 쓸쓸한 병실의 모습이, 코끝을 찌르던 알코올 냄새와 차갑게 식어버린 미음 냄새가 생각났다. 침대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환자가 도저히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병원 면회 규정까지 어겨가며 곁을 더 지키게 해주었던 야간 당직 간호사도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온 힘을 쥐어짜내어 은수의 손을 꽉 쥐어주던 이미 무게감마저 잃어버린 어머니의 야윈 손길이 기억났다. 은수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가 가고 나면 너는 무조건 성북동에 있는 배 회장님 저택을 찾아가서 가사도우미 일을 구하거라. 내 말 알아들었느냐? 성북동에 있는 배 회장 저택이다. 딴 곳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그 집이어야 해. 엄마, 그런 불길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니다, 들어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너는 그곳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도 절대 밝히지 마라. 묵묵히 들어가 일만 하면서 때를 기다리거라. 엄마랑 약속해다오. 약속할게요, 엄마. 하지만 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너도 결국 알게 될 게다. 내 새끼, 네 가슴이 먼저 느낄 테니까. 어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수의 왼쪽 가슴, 심장 바로 윗부분을 툭툭 짚어주었다.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직감이 드는 날, 이 봉투를 그 저택의 주인분께 전해라.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한다. 다른 누구에게도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약속할게요, 엄마. 하지만 엄마,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은수가 평생토록 가슴에 묻고 있지 못할 그 미소였다.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로 피어올린 작고 지친 웃음이었다.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비밀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듯한 서글픈 미소였다. 이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단다. 내 아가, 내가 살아 생전에는 차마 용기가 없어 전하지 못했던 용서란다. 그렇다고 무덤까지 가져갈 수도 없었던 그런 용서야. 엄마, 용서라니요? 대체 누구한테요? 어떤 아이에게? 내가 원치 않았던 아이. 내 의도는 아니었으나 내 손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아이란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본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은수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는 대답을 들려주지 않았다. 그저 딸의 가슴팍에 그 봉투를 꼭 쥐어줄 뿐이었다. 이내 꺼져가는 불씨처럼 간신히 남은 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읊조렸. 용서해다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너무나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고 평안한 안식에 드는 사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은수는 미색 봉투를 치마폭에 올려둔 채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 그 모든 기억을 곱씹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숨죽여 소리 없이 울었다. 좁고 차가운 방 한편에서 눈물마를 날 없이 살아온 여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소리 내어 울지 않는 법을 터득한 울음이었다. 이윽고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낸 은수는 천 가방 안에 봉투를 고이 넣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차가운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 회장 저택으로 돌아가는 시내버스는 텅 비어 있었다. 은수는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창밖의 빌딩 풍경들이 스쳐가며 번져갔다. 가슴속이 묵직하게 체한 듯 답답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이 봉투를 건네고 나면 자신의 삶은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저택의 서재 불빛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다. 태호는 적당한 핑계를 대어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혜원에게도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정중히 요구했다. 혜원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가짜 눈물을 흘렸고 당장 이 집을 영영 나가버리겠다고 협박조로 윽박질렀다. 하지만 정작 태호가 그녀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눈길 한번 주지 않자 결국 분에 못 이겨 위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황 집사는 따뜻한 차와 단팥빵을 은쟁반에 받쳐들고 서재로 소리 없이 다가와 그것을 간이 탁자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았다. 도련님, 고마워요 황 집사. 도련님,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말해봐요. 나이든 집사는 배 앞에 두 손을 공손히 모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호의 눈에 그 떨림이 고스란히 들어왔다. 지난 30년 세월 동안 황 집사의 손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도련님, 그 아이, 다은 양 말입니다. 그 아이가 왜요? 한 집사, 그 아이의 성이 임씨입니다. 혹시 짐작가시는 게 있으십니까, 도련님?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한 집사는 왁스칠이 잘 된 반질반질한 나무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마치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으려는 듯 결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련님의 아버님이신 고 서정우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밤 바로 이 방에서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저와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약속을 해놓고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언제든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찾아온다면 그 즉시 후계자이신 도련님께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말씀드리라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하셨지요. 한 집사, 그 아이를 이 집에서 일하게 한 지가 벌써 7달인데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련님, 면목 없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력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은 강지수 씨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야 로비에 서 있는 그 아이의 모습과 대답하는 태도,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눈망울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에 홀린 듯 직원 명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씨라는 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제 늦은 실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요.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태호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이유는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도련님,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게 한 집사, 만약 그 성을 가진 사람이 오면 내 아들은 내가 평생 용기가 없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게 뭘 말하려 하셨는지 묻지도 않으셨단 말입니까? 도련님, 그 시절에 저는 그저 보조 집사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고용주이셨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고용주에게 그런 사적인 질문을 던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저 약속하고 따를 뿐이지요. 태호는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다. 밤은 이미 깊을 대로 깊어 있었다. 정원은 오래된 가로등의 노란 불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집사, 예, 도련님, 이제 가서 쉬세요. 오늘 밤 저는 서재에 있겠습니다. 다은이가 오면 안으로 들여보내고 집사님은 방으로 퇴근하십시오. 오늘 밤 여기서 나누는 대화는 그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한 집사, 예, 늦게나마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늙은 집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노쇠한 퍼블이 앤디야. 난이 찰나의 순간 반짝였다. 그러고는 장례 미사의 마지막 기도가 끝난 뒤 성당 문을 닫듯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방을 나섰다. 로비의 시계가 밤 9시를 넘겼을 무렵 다은이 저택에 도착했다. 한 집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다. 그가 문을 열어주고는 잠시 다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물러났다. 안에서는 태호가 책상 옆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은은 안으로 들어가등 뒤로 문을 닫았다. 카펫 한가운데로 걸어간 그녀는 가방에서 천으로 감싼 꾸러미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끈을 풀고 봉투를 꺼내 태호에게 두 손으로 건네 태호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다은의 손가락에 살짝 스쳤다. 두 사람 모두 어떤 강한 이끌림과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수년 동안 끊어져 헤매던 두 가닥의 실이 마침내 서로를 찾아 연결된 것 같았다. 태호는 소파에 앉았다. 다은은 책상 맞은편의 가죽 의자에 앉았다. 태호는 나무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별 모양 그림을 쓸어내렸다. 가문의 문양인 서자를 어루만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는 굳이 눈물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 편지를 쓰실 때 사용하시던 도장이에요.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성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오각별 문양이죠. 할아버지께서 처음 그리신 뒤로 아버지가 평생 쓰셨습니다. 전 이 인장이 아버지와 함께 영영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왼손으로 그 봉투에 직접 그리신 거예요. 다은이 말했다. 오른손은 이미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다은 씨,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알았던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름이라도 언급하셨나요? 없습니다, 도련님. 어머니는 거의 모든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셨어요. 제게 남겨주신 건 오직 이 봉투와 미안하다 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태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 손가락 끝으로 봉투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열기 시작했다. 바스락하며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접힌 편지지가 있었고 그 사이로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사진이 먼저 책상 나무 바닥 위로 툭 떨어졌다. 세월의 흐름에 가장자리가 물결치듯 구겨지고 누렇게 바랜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고 화사하게 웃고 있는 한 여성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한 젊은 남성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있었다. 남자는 얇은 콧수염에 중절모를 쓰고 밝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그저 아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태호가 그 사진을 바라보자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다은 씨, 예 도련님, 사진 속 이 여성이 다은 씨 어머니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다은은 책상 앞으로 몸을 숙였다.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봉투 깊숙이 숨겨두고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도련님.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이에요.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어 스탠드, 조명 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옛 시절의 우아한 필체로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한 줄의 글귀가 있었다. 겨우 몇 단어에 불과한 문장이었다. 나의 경숙에게 영원히 당신의 것. 정우. 태호는 사진을 책상 위에 툭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은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서도련님, 왜 그러십니까? 정우가 대체 누구인가요? 태호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의 눈에서 흐르기 시작한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다은을 바라보았. 지난 7달 동안 바로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진실을 마침내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를 오랫동안 가만히 응시했다. 서정우가 바로 제 아버지이십니다. 다은 씨, 내 아버지였어요. 뒤이어 찾아온 침묵은 너무도 무거워서
다은은 갈비뼈 깊숙이 요동치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손끝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이 턱 막혀왔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은 씨, 태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편지들을 읽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둘이 함께요. 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종이들 속에 적힌 진실이 나와 다은 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재의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태호가 첫 번째 편지지를 조심스레 펼치던 그 시각, 도시 한편의 고급 아파트 안에서는 강지수가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 채 전화를 끊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내일 정오야. 그 하찮은 가사 도우미 년이 저택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내일이 지나면 그 계집애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지.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지를 펼쳤다. 세월에 닳아 거의 투명할 정도로 얇아진 종이 위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필체가 보였다. 단단하고도 익숙한 서체. 그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생일 카드에 적어주던 서체이자 산속가족 묘원에 있는 아버지의 묘비명에 새겨진 바로 그 필체였다. 다은은 책상 위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아직은 도저히 눈을 부릅뜨고 글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편지지를 쥐고 있는 남자의 손, 즉 편지를 쓴 사람의 아들의 손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소리 내어 읽어주세요. 서도련님, 저는 도저히 못 읽겠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첫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나의 사랑하는 경숙에게 오늘은 사무실에서 편지를 쓰오. 집에서는 도무지 마음 편할 날이 없구려. 아버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내게 자꾸 백 회장의 딸과 혼인하라고 압박을 하시는구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는 내게 사랑 따위가 금고를 채워주진 않는다고 다그치신다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오직 당신뿐이요. 매일 밤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늘 당신을 떠올리오. 비록 내 목소리로 당당히 말할 순 없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할 처지이지만 말이오. 당신이 하동장터에서 쑥떡을 팔고 내가 들꽃 한 송이를 꺾어다 건넸던 그날 오후부터 내 마음은 늘 당신의 것이었음을 당신도 알고 있겠지. 나를 기억해 주시오. 경숙. 부디 평생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태호는 편지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은 역시 울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것은 그 어떤 위로도 바라지 않는 고요하고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백 회장의 딸과 결혼하셨습니다. 태호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제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지요. 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쓸쓸한 여인의 모습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단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이었지요. 저희 엄마도 평생 웃는 날이 별로 없으셨어요, 도련님. 태호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편지지를 접어 옆에 내려놓고 두 번째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글씨체는 이전처럼 고르지 못했고 마치 글을 쓰는 손이 심하게 떨렸던 것처럼 줄이 삐뚤빼뚤하게 기울어 있었다. 나의 경숙에게 오늘 당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소. 내 가슴은 찢어지는 것만 같구려. 그 아이가 내 핏줄임이 분명하겠지. 몇 년 만에 당신을 다시 만난 날 밤이 바로 그날이었으니 말이오.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너무도 뻔하다오. 제발 부탁이니 아이를 지켜주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도 꼭 지켜야 하오. 절대 나를 찾지도 말고 편지를 쓰거나 서울로 올라오지도 마시오. 고향 마을에 있는 조산사 할머니를 통해 돈을 보내겠소. 이미 그 할머니와는 이야기를 끝내두었소. 당신도 내 아이도 굶주리게 하진 않을 테요.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경숙, 내가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아버지를 비롯해 그 누구도 절대 알아채선 안 돼요. 정말 미안하오. 내 사랑 몇 번이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떳떳하게 마주할 날이 오겠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오. 태호는 편지지를 책상 위로 툭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았다.
이제는 그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다은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다. 태호 씨, 제발 이 편지에 적힌 게 제가 이해한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태호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민서 씨, 우리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하시기 전에 민서 씨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셨대요. 저를 낳기도 전에요. 민서는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태호 씨, 전 저희 엄마의 외동딸이에요. 저 하나뿐이라고요. 엄마한테 다른 아기는 없었어요. 제가 알아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민서 씨, 이것 좀 읽어봐요. 날짜를 봐요. 태호가 두 번째 편지를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민서의 눈에 날짜가 들어왔다. 맨 위에 빽빽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주 먼 옛날, 그녀의 어머니가 지금의 민서와 비슷한 나이였을 때의 날짜였다.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 민서를 낳기 전, 아직 송정리에 살고 계셨을 때의 일이었다. 민서 씨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 다른 아기였던 겁니다. 민서 씨가 태어나기 전에요. 민서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손가락 끝에서 튀어나올 듯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한테 오빠가 있었어. 그래, 나한테 오빠가 있었는데 엄마는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나한테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밤 전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절반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침묵으로 채워지고 두 사람이 무덤까지 가져가며 차마 깨뜨리지 못한 비밀로 지탱되어 온 산말이다. 태호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편지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더 많이 구겨져 있었고 글을 쓸 때 눈물이 떨어졌던 것처럼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있었다. 내 사랑 연희, 아이가 아프다네. 어제 명자 아주머니가 편지를 보내왔어. 열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군. 큰 병원 의사가 필요하대.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네. 내가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면 아버지가 모든 걸 눈치채고 우리 세 사람을 파멸시키실 거야. 하지만 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잘못될지도 몰라. 연희, 날 용서해주게. 어떻게든 돈을 보내겠네.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수소문해볼게. 친척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 마을로 보내도록 하지. 제발 무너지지 말아줘. 제발 굳건히 버텨줘. 우리 아이가 허망하게 가도록 두지 말아줘. 내가 집안 배경 뒤에 숨어있는 동안 내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안다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부탁하네, 연희.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줘. 태호는 편지를 내려놓더니 민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더니 이마를 유리창에 기댄 채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울었다. 그동안 늘 멀게만 느껴지고 바쁘고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 때문에 울었다. 평생 남모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음을 이제야 알게 된 아버지 때문에 울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형제 때문에 울었다. 아버지가 사랑했으나 결국 배신하고 버려야 했던 한 여자 때문에 울었다. 자신이 자라온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수많은 침묵들 때문에 울었다. 민서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몸에 손을 대지는 않은 채 한 걸음 뒤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태호 씨,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태호는 몸을 바로 세우고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민서 씨. 편지는 여기서 끝나요. 네 번째 편지도 없고 답장도 없네요. 뭔가 더 있을 거예요, 태호 씨.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요. 태호는 몸을 돌려 책상 위에 빈 봉투를 바라보더니 그것을 집어들고 탈탈 털었다. 안에서 무언가 작고 은빛으로 빛나는 것이 떨어졌다. 그것은 나무 책상 위를 또르르 굴러가다 모서리 근처에서 멈췄다. 민서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뒷면에 글귀가 새겨진 아주 작은 100일 기념은 메달이었다. 연희의 아들 민우,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민우, 태호가 속삭였다. 내 형제의 이름이 민우였어. 내 오빠. 민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난 전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손가락 사이로
그 작은 은메달을 만지며 침묵에 잠겼다. 마치 그 작은 금속 조각에 한 사람의 영혼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는 듯했다. 태호 씨, 그 사람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민서 씨. 하지만 오늘 밤 우리 아버지와 민서 씨 어머니의 영전 앞에 맹세할게요. 반드시 답을 찾아내겠다고요. 모든 서류와 기록을 뒤지고 모든 시골 마을과 병원을 찾아다녀서라도 민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낼 겁니다. 민서 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민서는 은메달을 가슴에 꼭 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서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3번의 노크 소리였다. 한 집사님이 안으로 들어왔다. 무언가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듯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련님 송구하옵니다만 새로 들어온 주방 보조 지은이가 방금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련님께서 지금 당장 오늘 밤에 꼭 아셔야 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한 집사, 늙은 집사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민서와 태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거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오후 서윤 아가씨가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 지은이가 우연히 엿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와 통화 중이셨는데 우리 집안 사람이라 지은이가 그 이름을 단번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누구 말인가? 한 집사. 한 집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도련님의 사촌인 최현우 씨입니다. 도련님, 태호는 오늘 밤만 벌써 2번째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내 사촌 현우. 서윤이가 현우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예, 도련님. 그리고 지은이가 이해한 바로는 두 사람이 최근에 처음 알게 된 사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서윤 아가씨가 이 집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태호는 책상에 몸을 기댔다. 서재 안의 풍경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련님. 한 집사는 민서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서윤 아가씨가 전화를 끊기 직전에 한 말이 있었는데 지은이에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 도련님을 뵙기 위해 단숨에 뛰어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대로 전해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말해보게. 한 집사, 서윤 아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련님, 걱정 마. 자기야. 내일 정오에 만식 영감님의 유언장이 공개될 거야. 그렇게 되면 태호 그 인간은 단돈1 원 한 장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겠지. 전부 우리 차지야. 몇 년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말이지.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은 오늘 밤 그 어떤 침묵보다 길고 무거웠다. 그리고 서재박 복도 기둥 뒤에 숨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한 노여인이 오늘 아침 정원에 손님으로 와 있던 바로 그 여인이 두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온 기도를 속삭였다. 민우야, 내 아가, 내 아들아, 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한 집사는 책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방금 뱉어낸 말들은 마치 화재가 휩쓸고 간 뒤의 연기처럼 서재 공기 중에 여전히 떠돌고 있었다. 태호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는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서는 평생 빛을 보기만을 기다려온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민우의 은메달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마룻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지팡이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탁탁탁. 마치 걷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듯 느긋하고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다. 한 집사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도련님, 오늘 밤에 다른 손님을 더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한 집사. 아무도 없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 바로 바깥쪽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치 수백 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듯한 나이든 여인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태호 도련님, 저예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입니다. 오늘 아침 정원에 있었지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이 순간을 위해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태호는 민서를 바라보았고 민서는 한 집사를 쳐다보았다. 한 집사는 느린 걸음으로 문으로 다가가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문을 열었다. 노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백발을 아래로 단정하게 빗어 올려 쪽을 쥐고 있었다. 얼굴 피부에는 수많은 계절을 지나온 사람의 인내심으로 새겨진 듯한 깊은 주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끝부분이 닳아버린 은재 손잡이로 마감된 어두운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청춘처럼 생생하고 반짝였다. 마치 세월도 끝내 꺼트리지 못한 두 개의 타오르는 불씨 같았다. 그녀는 서재 한가운데로 걸어와 민서 앞에 멈춰섰다. 민서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깊은 주름골을 따라 눈물 두 줄기가 흘러내렸다. 아가야, 네 어머니와 어찌 이리도 닮았느냐? 어쩜 이렇게도.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손안에는 여전히 은메달이 꼭 쥐어 있었다. 어르신,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저희 엄마를 아시나요? 여인은 아주 아련한 무언가를 머금은 미소를 살포시 지으며 남은 한 손을 민서의 팔 위에 얹었다. 아가야, 나는 송정리에서 조산사 일을 하던 박명자라고 한단다. 네 오빠 민우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네 어머니를 도왔던 사람이지. 태호 도련님의 아버지가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기를 이 두 손으로 직접 받아냈었단다. 태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명자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방금 저희가 읽은 편지 중 하나의 할머니 성함을 적어두셨더군요. 알고 있단다, 얘야. 알고 있어. 언젠가 오늘 같은 날이 오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면 보여주려고 내가 네 아버지에게 글로 남겨두라고 직접 부탁했었지. 오늘 아침 저희 집 정원에 계셨지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찾아오신 겁니까? 명자 할머니는 지팡이 손잡이 위에 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자세를 가다듬었다. 태호 도련님, 나는 수년 동안 이 집 주변을 맴돌았다네. 아주 오랜 세월을 말이지. 내 생일날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기일마다 나는 평창동 길가에 서서 불 켜진 창문들을 멀리서 바라만 보았어. 차마 초인종을 누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서성였지. 그러다 몇 달 전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다네. 성씨성을 가진 아가씨가 이 저택의 일꾼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드디어 때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단다. 저 세상에 있는 명숙이가 어떻게든 제 딸을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믿었지. 그때부터 나는 이 안으로 들어갈 기회만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단다. 오늘 어떻게 들어왔냐고? 내 아버지의 오래된 인연 덕분이란다, 얘야. 오늘 오찬 자리에 참석했던 진주 목걸이를 한 부인 말이다. 아주 먼 옛날 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친구였지. 그 양반이 나한테 옛날에 큰 신세를 진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를 동반자로 오찬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고 흔쾌히 수락해준 덕분에 모든 일이 꼬리를 물고 밝혀지는 이 순간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단다. 한 집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희자 여사님에게 다가갔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내어 회장님이 제게 신신당부하셨던 일을 도련님께 말씀드렸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네, 한 집사. 모든 일에는 다 하늘이 정한 때가 있는 법이고 바로 지금이 그때일세.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아닌 바로 지금 말이야.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근처에 있는 의자를 찾아가 털썩 앉았다. 희자 할머니, 아버지가 보내신 편지는 태민이가 아프니 마을로 의사를 보내달라고 할머니께 간곡히 부탁하시는 대목에서 끊겨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알아야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 불쌍한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희자 여사는 묵묵히 시선을 떨어뜨려 지팡이를 바라보았다. 여사의 주름진 손이 지팡이의 은빛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가 너무 늦게 도착했단다. 얘야, 너무 늦었어. 내 아버지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시절에는 길들이 온통 흙길이었던 데다 하필 그 주에 폭우가 쏟아져 다리가 다 끊겨버렸지 뭐냐. 의사가 간신히 강을 건넜을 때 아이는 이미 사흘 동안이나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단다. 우리는 물수건을 올리고 약초를 다려 먹이고 밤새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지만 태민이의 작은 몸뚱이로 감당하기에 병만은 너무나도 가혹했단다. 서연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태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결국 서연이가 감히 다음 말을 잊지 못하자 희자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깊고 자애로운 눈길이 서연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기다려라, 내 새끼야.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두가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던 그날 밤 마을에 한 부부가 찾아왔단다. 서울로 올라가던 길에 배감리 마을을 지나던 포목상 부부였지. 그들은 마을 여관에 머물고 있었는데 부인이 밤늦게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를 듣고 네 어머니의 초라한 집을 찾아왔단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는 내 어머니에게 판도를 바꿀 한마디를 건넸지. 대체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님, 저 간호사예요. 도시 큰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마침 요즘 도시에 새로 보급되기 시작한 신약이 제게 있어요. 저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하늘이 도우시면 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단다. 그리고 정말 살았지. 희자 여사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무척 고단해 보였지만 눈가에 잡힌 주름 사이로 따스한 봄볕이 피어오르는 듯한 미소였다. 살았단다 얘들아. 정말 기적처럼 살아났어.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거짓말처럼 열이 뚝 떨어졌지 뭐냐. 아기가 눈을 뜨더니 내 어머니의 품을 찾아 젖을 빨며 살아났단다. 서현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감출 수도 없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태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다. 두 사람은 오늘 밤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다. 희자 할머니, 태호가 젖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태민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그 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건가요? 아버지는 왜 평생 저희에게 비밀로 하셨던 겁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근처 소파로 걸어가 몸을 기댔다. 지팡이를 옆에 가만히 기대어 세워놓은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건 말이다. 아이를 살려준 그 간호사가 그 아기를 너무나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그 부인은 며칠 동안 내 어머니 곁에 머물며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지. 심장병을 앓으며 아기를 키울 형편조차 안 되어 지칠 대로 지쳐있던 내 어머니는 마침 그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결국 내 어머니는 평생 가슴의 대못으로 밝힐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리고 말았어. 태성그룹의 그 엄한 노인네가 평생 찾지 못하도록 다른 성을 가진 아이로 먼 곳에서 평화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태민이를 그들에게 보낸 거지. 그럼 저희 어머니가 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미어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에게 줘버린 게 아니란다. 아가야, 살려낸 거지.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준 게야. 다만 그 선택으로 네 어머니는 평생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네 어머니가 너에게 태민이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던 거고 임종을 앞두고 너에게 이 저택으로 찾아가라고 유언을 했던 거란다. 비록 자신은 곁에 없더라도 진실이 결국 제 갈 길을 찾아가기를 바랐던 게지. 태호는 창가로 다가섰다. 정원의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밤바람을 맞은 정원수, 나뭇가지들이 살랑이고 있었다. 희자 할머니, 혹시 태민이를 데려간 그 집안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미동도 없이 무릎 위에 놓인 치마, 자락을 꼭 쥐었다. 알고 있지, 얘야. 그 이름을 작은 수첩에 적어 수십 년 동안 고이 간직해왔단다. 하지만 그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내게 약속 하나를 해다오.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그 아이를 찾게 되거든 진실을 아주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전하겠다고 말이란다.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이미 자신만의 삶과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나름의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얘들아, 뒤늦게 찾아온 진실은
전하는 방식에 따라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법이란다. 약속할게요, 희자 할머니. 태호와 서현이가 입을 맞춘 듯 동시에 대답했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옷 주머니에서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둔 작고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붉은색 책갈피 끈이 끼워진 페이지를 펼친 그녀는 잠시 눈으로 글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태민이를 데려가 거둔 부부의 성씨는 정씨였단다. 포목상을 하던 부부였는데 여기서 차로 12시간도 넘게 걸리는 해남이라는 먼 남쪽 마을에 자리를 잡았지. 아내의 이름은 해숙이었고 남편은 정시성을 쓰는 기태였단다. 그 부부는 모든 걸 새로 시작하고 싶어 했기에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 그 이름이 바로 희자. 여사는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는 태호와 서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환이었단다. 정지환. 태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정지환. 그래, 얘야, 왜 그러느냐? 혹시 낯익은 이름이라도 되는 게야? 태호는 대답 대신 허겁지겁 책상으로 다가가 첫 번째 서랍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칠게 책장을 넘기다 한 페이지에서 멈추어 희자 여사에게 내밀었다. 희자 할머니, 이 사람이 맞나요? 노인이 가까이 다가와 눈을 가만히 치켜떴다. 서서히 크게 떠지던 그녀의 눈망울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그래, 얘야, 이 아이가 맞아. 태민이야, 이 얼굴이 맞아. 핏덩이일 때 내 두 팔로 바단에 안아 키웠던 아이인데 이 훤칠한 이마를 내가 어떻게 잊겠니? 서연이도 홀린 듯 다가와 그 페이지를 내려다보았다. 다이어리 한 구석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있는 명함 한 장이 보였다. 도톰하고 고급스러운 종이에 문양이 양각으로 새겨진 기품 있는 명함이었다. 오라버니, 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그래요? 태호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벅찬 기쁨인지 밀려오는 공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서현아, 이 사람은 태성그룹의 전담 수석 변호사야.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유언장 집행을 맡기기 위해 직접 고르신 분이지. 그리고 바로 내일 정오,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이 저택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이야. 문가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집사는 들고 있던 은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쟁반이 바닥에 나뒹굴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 너머까지 거칠게 울려 퍼졌다. 도련님, 그 회의를 소집한 것은 유라 아가씨였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지요. 약혼식 진행을 위한 단순한 요식 행위라고 하셨는데 태호는 충격에 휩싸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건 요식 행위가 아니야. 한 집사, 덫이야. 저들이 끈질기게 파놓은 함정이라고. 내일 정오, 내 친동생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저들이 위조해둔 가짜 유언장 서류를 들고 이 저택으로 걸어 들어오게 될 거야. 내가 아버님께 물려받은 유산을 한순간에 다 잃게 만들려고 말이지. 희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꽉 쥐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겠구나. 얘들아, 저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환이를 찾아가야 해. 그의 인생을 평생 망가뜨려 놓을 가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진짜 네 동생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야 한단다. 바로 그 순간 저택 밖 성북동 언덕길 구석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차량의 전조등이 소리 없이 켜졌다. 시동이 부드럽게 걸렸고 바바리 코트에 챙이 넓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내의 운전대에 바짝 붙인 휴대전화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실장님, 지팡이를 짚은 노파가 아까 저택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한참 동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배유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날이 밝기 전에 당장 막아.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돌려 아주 멀리 보내버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정오에는 그 저택에 발도 못 붙이게 하란 말이야.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따돌리든 멀리 치우든 알아서 하고 내일 정오에 절대 그 자리에 없게 해. 검은색 차량에 타고 있던 사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끄는 뒤
모자챙을 앞이마까지 깊숙이 고쳤었다. 사내는 차에서 소리 없이 내려 저택의 쪽문 울타리 쪽으로 걸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저택 안에 네 사람은 어두운 가로수, 그늘 밑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할 마지막 열쇠를 부수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호는 정지환의 명함이 붙어있는 다이어리를 덮어 가슴에 꼭 품은 채 여전히 소파에 앉아 옆에 지팡이를 기대어둔 희자 여사에게 다가갔다. 희자 할머니, 내일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오늘 밤 당장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저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해남은 여기서 너무 멀단다. 얘야, 차로 12시간도 넘게 걸리는 곳이라 시간 안에 가기 힘들어. 하지만 지환이는 이제 거기 살지 않는단다. 이미 이 도시로 올라왔어. 이사 온 지 벌써 몇 달이나 되었단다. 태성그룹에서 본사 법무실 근처에 늘 대기할 것을 요구해서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에 살고 있단다. 서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다. 그럼 바로 근처에 있는 거네요. 차로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차로 20분 거리야. 서현아, 겨우 20분이라고. 한 집사는 책상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수십 년 동안 고이 간직해온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도련님, 진작 보여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침묵을 깨야 할 날이 바로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한 집사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빽빽한 손글씨와 숫자들, 그리고 오래된 날짜들이 가득했다. 회장님께서는요, 도련님, 아주 오랫동안 안동에 사는 민선자라는 분의 명의로 그 집 가족들에게 매달 돈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체국에 송금 봉투를 전달하러 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지요. 그리고 여기 이 수첩에 보낸 날짜와 금액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한 번도 직접 만나러 가시지는 못했지만 민우 도련님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먼 발치에서 늘 그 아이를 지탱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태호는 수첩을 받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한 집사님, 왜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제게 약속하라고 하셨거든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도련님, 저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놈이지만 약속 하나만큼은 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은이가 다가와 늙은 집사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평생을 모셔온 집안 사람들 앞에서 한 집사님은 30년 모신 세월 중 처음으로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바로 그때 서재 문가에 주방 보조인 지선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선이는 아직 앞치마를 두른 채였고 손에는 허연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일하며 자라 옳고 그름을 누구보다 똑 부러지게 구별할 줄 아는 아이 특유의 두려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태호 도련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와, 지선아. 문 닫고 지선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가와 침을 꿀꺽 삼켰다. 도련님,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주방 일꾼이 제가 처음이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전에 일하던 언니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정은 언니라고, 임정은이라는 언니였어요. 저랑 같이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정말 착하고 정직한 언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요. 서연 아가씨는 언니가 물건을 훔쳐서 쫓아냈다고 하셨지만 저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정은 언니는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댈 사람이 아니에요. 매주 일요일마다 복지관 노인분들께 빵을 나누어 주러 다닐 만큼 신앙심 깊고 착한 언니였단 말이에요. 서연 아가씨가 정은 언니를 내쫓은 진짜 이유는 언니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엿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가씨한테 들키고 만 거고요. 다은이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그럼 정은 언니는 어디로 간 거야? 지선아? 혹시 알아? 고향인 안동 풍산읍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거기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주고 간 연락처를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태호 도련님.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진작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나니 더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호가 다가와 지선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지선아, 내 일자리는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오늘 넌 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베푼 거다. 지금 당장 정은이한테 전화해봐. 그날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지선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서재를 뛰어나갔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한 남자가 통창 앞에 서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고 셔츠 깃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오후에 전달받은 밀봉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에는 고 오성학 회장의 사인이 스캔되어 들어간 유언장 문서가 들어 있었다. 백산그룹의 수석 변호사인 민우가 내일 정오까지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하는 문서였다. 민우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늘 철저하고 정직했다. 백산그룹에서 단연간 일해왔지만 후계자인 오태오를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는 의뢰인 가문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세상을 떠난 오성학 회장이 생전에 서명한 마지막 계약서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내 아들 태호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변호사를 절대로 직접 만나서는 안 된다. 민우는 그저 외로운 기업가였던 회장님의 유별난 고집이거나 궤벽일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유언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문서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솟구쳤다. 유언장의 조항들은 자신이 오랜 세월 문서를 통해 겪어온 오성학 회장의 철학과 전혀 맞지 않았다. 서명 자체도 어딘지 어색했다. 가문의 문장인 알파벳 B자가 들어간 오각별 도장이 너무 선명하고 매끄럽게 찍혀 있었다. 마치 최근에 급하게 위조해서 찍은 것처럼 말이다. 민우는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이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수화기 건너편에서 피곤에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를 키워준 어머니 민선자였다. 아들, 무슨 일이니? 엄마, 제가 꼭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해요. 혹시 옛날에 오성학이라는 분을 아신 적이 있으세요? 수학이 저편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어 민우는 어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아, 내일 오전 중에 일찍 집으로 오너라. 내게 해줄 말이 있단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아주 오래전에 진작 말했어야 했던 이야기야. 민우는 전화기를 귀에 더 바짝 갖다 댔다. 엄마,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는 안 된다. 아가, 제발 내일 오너라. 그때 다 말해주마. 하지만 그 전에 나랑 약속 하나만 하자꾸나. 백산그룹 관련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라. 그 어떤 서류에도 말이다. 우리가 만날 때까지는 말이야. 약속할게요, 엄마. 민우는 전화를 끊고 탁자 위에 유언장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굳건히 믿어왔던 삶의 기반이 발밑에서부터 뿌리째 흔들리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 시각 저택에서는 지선이가 커다랗게 눈을 뜬 채 휴대폰을 들고 서재로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태호 도련님, 정은 언니랑 통화 연결됐어요. 지금 전화기 너머로 다 말해주겠대요. 무서우니까 빨리 통화하고 싶다고 해요. 태호는 지선이의 휴대폰을 받아 스피커폰을 켰. 정은 씨, 나 오태호입니다. 여기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만 있으니 안심하고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전화기 건너편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태호 도련님, 저는 예전에 그 집 주방에서 일했던 임정은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 어느 날 오후에 서연 아가씨 제더 개보는 참다가 고옇고 개돈 치는 남자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오태오랑 결혼만 하면 그 새어머니부터 당장 쫓아낼 거야. 영감탱이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눈에 가시거든. 그러고 나서 유산을 통째로 삼키는 거지. 그 말을 들은 한 집사님이 가슴을 부여잡았다. 배 여사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배 여사님이 누구십니까? 한 집사님? 회장님의 두 번째 부인이셨던 분입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기숙학교에 가 계실 때 이 집에서 함께 사셨지요. 유산에는 전혀 욕심이 없으셨고
그저 마당에 장미 정원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시던 고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서연 아가씨가 교회에 한적하고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드렸더랬습니다. 거기가 몸과 마음을 편히 쉬시기에 더 좋을 거라고 하면서요. 배 여사님도 연세가 드셔 관절이 성치 않으셨던 터라 그 제안을 수락하셨는데 도련님, 그 이후로 그분을 다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은이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럼 서연이가 통화에서 말했던 너무 많은 걸 안다던 그 사람이 바로 배 여사님이었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정은이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태호 도련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날 서연 아가씨랑 통화하던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 자기야. 일 다 끝나면 우리 둘이 꿈꾸던 대로 평생 같이 사는 거야. 당신은 그냥 오태오랑 결혼해서 적당히 비위 맞춰주며 버티기만 해. 결국 그 집안 성씨와 모든 재산은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제가 당시에 그 통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해 두었어요, 도련님. 지금까지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고요. 지금 지선이한테 그 파일을 보내주고 있는 중이에요. 태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정은 씨, 혹시 서연이랑 통화하던 그 남자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아요, 도련님. 통화 마지막에 아가씨가 사랑해, 민호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전 그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민호라는 남자가 이 저택을 밥 먹듯이 드나들던 분이었으니까요. 도련님의 사촌형인 오민호 씨였어요. 태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다은이가 다가와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누이이자 더는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으로서였다. 태호야, 나 좀 봐. 태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은이가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떼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일 정오회의에 우리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수님 할머니도 모시고 가고 한 집사님의 이 수첩도 챙겨가자. 정은 언니의 음성 녹음 파일도 가져가고 네 아버지가 보내신 편지들과 민우 도련님의 메달도 챙겨서 가자고. 서연이와 민호가 가짜 유언장을 테이블에 들이밀며 기고만장해할 때 자신들 앞에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상상조차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태호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가 먼저 민우 씨를 만나야 해. 그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줘서 내일 회의장에 들어설 때 백산그룹의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내 형제로서, 그리고 내 형제로서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게 하자. 태호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아, 난 여태껏 외롭게 자랐어. 나를 똑바로 쳐다봐 주지도 않던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밤 겨우 몇 시간 만에 나한테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고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시던 할머니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짜 내 가족의 역사를 말이야. 우리가 내일 이 폭풍을 무사히 이겨내고 살아남는다면 난 평생 네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 거야. 너를 이 집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 다은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손을 꾹 쥐어줄 뿐이었다. 아주 힘있게 딱 한 번. 바로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남자가 쪽문으로 빠져나가는 어두운 색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 차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수님 할머니가 보였고 운전대를 잡은 젊은 오태오 도련님이 보였다. 그리고 조수석에 앉은 집안 가사 도우미 다은이의 얼굴도 확인했다. 남자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아가씨, 방금 출발했습니다. 다 같이 한 차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할망구도 태우고 갑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서연이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보다 더 차갑고 가라앉아 있었다. 거리를 두고 미행해. 아직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 그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아야겠어. 만약 제대로 찾아가는 거라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해온 모든 것이 내일 정오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리고 오태오, 그놈과 그 밑바닥 식모 계집애가 그렇게 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남자가 시동을 걸자 전조등이 부드럽게 켜졌다.
어두운 차량은 마치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야수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한남동 언덕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계속 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태호는 도심의 오피스텔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 시각, 민태우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짜 유언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기 직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오태오의 차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춰섰다. 한 집사는 원본 서류들을 지키기 위해 저택에 남았고 지현은 초조하게 전화기 옆을 지키며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와 지민 그리고 양선 할머니 3사람은 함께 오피스텔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민태우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방문객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는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가사도우미와 지팡이를 짚은 노여성을 대동하고 이 새벽에 자신의 집 앞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태우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태우 씨, 전부요. 우리 2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발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이 순간을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오신 분입니다. 태우가 양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고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내 새끼, 네 친아버지와 어찌 이리도 닮았느냐. 태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안에서 평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오래된 본능처럼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들어오십시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선 후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커피를 타는 동안 태우는 점점 붉어지는 눈시울로 귀를 기울였다. 양선 할머니는 숨겨진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편지들, 펜던트, 어릴 적 그를 괴롭혔던 열병, 그를 살려낸 간호사, 친모인 선화에 어쩔 수 없었던 비장한 선택, 아버지 성태의 침묵, 한 집사가 남몰래 보내왔던 비밀 지원금, 그리고 소망보육원에서 이소정 수녀가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해숙과 성식을 양부모로 공식 등록했던 사실까지 말이다. 이 수녀는 이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보육원 보관소에 관련 서류 일체를 온전히 남겨둔 상태였다. 양선 할머니는 그 모든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들었다. 양선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오랫동안 깊은 침묵에 잠겼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걸어가더니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내 평생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 하나가 말입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어머니 해숙을 사랑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성식의 기억도 사랑해요. 하지만 늘 그 너머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태우와 지민을 바라본 뒤 2사람을 향해 걸어왔다. 그리고 그들 앞에 멈춰섰다. 형, 내 동생아. 그 짧은 목소리는 마치 세상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처럼 공중에 울려 퍼졌다. 태호가 2팔을 벌렸다. 태우가 그의 품에 안겼고 지민도 함께 뛰어들었다. 3사람은 오피스텔 한가운데서 숨김없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마치 마침내 잃어버린 집을 찾은 3명의 아이들처럼 말이다. 양선 할머니는 안락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색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에 양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평온한 미소였다. 선화야, 내 동생아. 노인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기 네 아이들이 있단다. 3명 모두 말이야. 이제 내 임무는 끝났다. 태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짜 유언장 봉투를 열고 전문가의 눈빛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에서 다른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친부 성태가 생전에 서명했던 태성그룹의 원본 서류들이었다. 그는 서명과 인감, 잉크의 번짐까지 꼼꼼히 비교했다. 이건 위조된 겁니다, 형님.
정교하지만 분명한 위조예요. 별 모양 인감의 서명 부분을 보면 중간 획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제게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우리 친아버지는 항상 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대로 그려져 있어요. 이걸 베낀 사람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왼손잡이셨고요. 태호가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맞아, 아버지는 왼손으로 글을 쓰셨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님, 남기태와 강유라의 이름으로 주식을 양도한다는 조항은 최근에 쓰이는 세련된 법률 서식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본 서류들을 보면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현대적인 법적 문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불과 몇 주 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려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작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거가 있는 거군. 내일 이사회가 열릴 때 그들이 제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바로 그 시각, 도심 외곽의 한 외딴 주택에서 한 노여성이 주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성태의 두 번째 아내, 정경자 여사였다. 몇 달 전 유라가 시끄러운 곳을 벗어나 조용히 쉬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저택에서 쫓아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경자는 그곳에서 도우미 한 명, 그리고 침대 발치에서 잠을 자는 늙은 개 한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날 새벽, 경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라디오를 켜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이 느껴졌다. 라디오를 켜자시며 뉴스 프로그램에서 믿기 힘든 제보가 흘러나왔다. 한 익명의 여성 변호사가 방송국에 연락해 내일 정오에 태성그룹 저택에서 위조 유언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제보자는 대기업 가문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실을 새벽부터 널리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경자는 얼어붙은 채 라디오를 응시하다가 문득 기억이 떠올랐다. 유라가 아직 저택에 살고 있을 때 걸려왔던 미심쩍은 전화들이 기억났다. 그 계집애가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정체불명의 종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성태의 서명 연습 흔적이 적힌 종이가 기억났다. 망설임 없이 경자는 가방을 챙기고 도우미를 깨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무릎 위에 빗바랜 봉투 2개를 꼭 쥔 채 태성그룹 저택을 향해 출발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을 떠나던 날 몰래 숨겨두었던 봉투들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어느 용기 있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바로 임지우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 방송국은 수년 전 한 기자가 태성그룹 내부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약혼식 오찬 자리에 초청된 사진기자 행세를 하며 나타났던 그 기자였다. 묵묵히 수첩의 모든 것을 기록하던 그 사내의 진짜 이름은 황지훈이었다. 양선 할머니는 태호조차 알지 못하게 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도록 수개월 전에 그를 따로 고용했던 것이다. 오전 11시 30분, 태성그룹의 저택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태호는 구체적인 소집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룹 이사회의 모든 임원을 소집했다. 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채 위층 방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정오가 자신의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몇 분 뒤 남기태가 가죽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스포츠카를 타고 도착했다. 유라는 남들의 눈을 피해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맞이했다. 준비는 다 끝났어. 자기야? 다 끝났어, 여보. 민태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과반수 지분을 차지하게 돼. 오태호는 제 집에서 끈 떨어진 손님 신세가 되는 거지. 그들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갔다. 커다란 참나무 테이블과 12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태호가 반대편 문으로 들어왔고 그 뒤를 지민이 따라, 그리고 지민의 뒤를 이어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섰다. 지팡이를 짚은 양선 할머니, 가죽 수첩을 든 한 집사, 휴대전화를 손에 쥔 임지현, 오래된 봉투 2개를 든 정경자 여사,
그리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는 황지훈 기자까지. 마지막으로 문을 활짝 열며 변호사 서류 가방을 든 민태우가 걸어 들어왔다. 유라는 그대로 얼어붙었고 기태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태호가 상석에 앉으며 말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유라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유언장을 남기셨고 그 유언장은 이제 고용된 변호사가 아니라 이 집안의 핏줄이자 내 형제로서 오늘 처음 이 문을 걸어 들어온 내 동생의 손에 있다는 뜻이다. 유라가 태우를 쏘아보았다. 태우는 자신이 서명하려던 서류의 진실을 제때 파악한 이 특유의 냉정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마주 보았다. 강유라 씨, 당신이 남기태 씨와 공모해 준비한 유언장은 위조품입니다. 저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친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원본 서류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이소정 수녀님의 서명이 날인된 소망보육원 보관 서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사회는 오늘 당장 남기태 씨의 해임안을 의결하고 당신에 대한 공식 형사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유라는 벌떡 일어나 출구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황지훈 기자는 이미 재킷 단추에 숨겨둔 카메라로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정경자 여사는 오래된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유라가 오래전부터 유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태에게 미리 선금을 요구했던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태호 씨, 내 사랑, 이건 전부 오해야. 난 당신을 사랑해. 난 언제나 당신만을 사랑했어. 저 하찮은 일꾼들이 다 지어낸 거짓말이야.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로 다가간 태호는 화를 내지도 멸시하지도 않은 채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유라야. 그리고 나 역시 아주 오랫동안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 하지만 오늘 손에 걸레를 쥐고 가방 속에 봉투를 품고 있던 가난하지만 고결한 한 여성이 내게 가르쳐 주었어. 손바닥을 들어 막아서며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내게 닿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숭고한 가치를 말이야. 당신은 지금 제 발로 걸어 나가든 아니면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든 마음대로 해요. 그걸 결정하는 건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니까. 배선영은 의자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강태호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대기실 문 앞은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경찰관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다. 조기철은 조용히 녹음기를 껐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엄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깊은 예를 표했다. 몇 주가 흘렀다. 새 후계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백현 저택의 이름이 바뀌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저택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살아생전 본인은 전혀 모르는 채로 머나먼 거리에서 세 사람의 삶을 하나로 이어주었던 그 여인을 기리기 위해 그곳은 태희의 집이라 불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준 희망의 쉼터도 한층 더 넓게 증축되었다. 박지훈, 오민우, 정수민은 힘을 모아 서류에 서명했고 그곳은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 여성들을 위한 영구적인 안식처가 되었다. 이는 선우 수녀님과 외딴 시골 마을에서 우진이 같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 주었던 세상의 모든 무명 조산사들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차영자 여사는 미류나무가 내다보이는 태희의 집 정원 옆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최혜숙 여사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어엿한 할머니의 자격으로였다. 정수미는 그녀를 진짜 친할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했다. 오민우는 평생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안민정은 2배의 급여를 받으며 주방 총괄실장으로 승진했다. 고향으로 내려갔던 이문주도 돌아와 안민정이 제안한 자리를 수락했다. 엄집사는 스스로 은퇴를 결심할 때까지 수석 집사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은퇴한 후에도 정수민과 차영자 여사가 늘 기다리고 있는 정원으로 찾아와 함께 오후에 차를 마시는 일만큼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배선영과 강태호는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음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되었지만 마침내 감춰졌던 모든 진실이 온전하게 밝혀졌다. 어느 따스한 오후,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정수미는 정원나무 아래에 있는 돌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우진이의 아주 작은 메달이 놓여 있었다. 수미는 메달을 내려다보며 어머니를 생각했고 평생 마테이가 아무 말 없이 홀로 짊어져야 했던 사랑 없는 빈 상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외로움 가득했던 삶 끝에 생각지도 못한 두 형제를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운명에 깊이 감사했다. 오민우가 그녀의 한편에 앉았고 박지훈이 다른 한편에 자리 잡았다. 차영자 여사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최혜숙 여사는 쟁반에 시원한 레모네이드를 담아내왔다. 엄 집사는 정원 스피커를 통해 잔잔한 음악을 나직하게 틀었다. 안민정, 이문주, 조기철을 비롯한 집안의 소중한 친구들이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식탁 위로 삶이 오랜 세월 동안 사방으로 흩뿌려 놓았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의 온전한 가족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정수미는 고개를 들어 두 형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메달을 가슴에 꼭 쥔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과거 차가운 대리석 로비에서 상처받아 울부짖던 한 여인을 단숨에 멈춰 세웠던 바로 그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였다. 엄마, 내 목소리 들려? 이제 상자는 비어있지 않아. 모두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내 마음속엔 언제나 엄마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미류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동시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두꺼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은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차가운 저택이 아닌 곳, 한때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던 곳에서 이제는 밝은 진실이 숨쉬는 그 집에서 사람들은 정원의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며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크나큰 가르침을 깨닫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진정한 사랑은 비록 올바른 문을 찾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길을 찾아내어 결국에는 가장 올바른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을, 그것도 가장 완벽한 순간의 말이다.